내 추억 속엔 당신뿐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그 애틋함이 날아갈까 두려워. 말을 걸면 그 반가움이 순간으로 끝날까 두려워. 기나긴 세월 그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내 추억 속엔 당신뿐이었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영화 발골 호우 시절. 오늘부터 저희는 2001년에 발표된 이정재, 이영애 주연의 영화 선물에 숨겨진 매력을 발굴해 보고자 합니다. 조 셰프님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문득 그 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네. 자라서는 미숙한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네. 이 문장과 음. 제가 지난 에피 때 네. 어찌 보면 상당히 비판했던 그 386 세대의 감성이 너무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결국 내가 나를 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원우 씨의 나레이션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영화에 담겨있는 그 당시의 가치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첫 번째 발굴 포인트로 해보고 싶은 테마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저희가 좀 넓은 관점에서 이 영화에 접근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조 셰프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화 선물에 담겨있는 일단 가장 큰 특징, 그게 뭐 시대적인 거여도 좋고 네. 영화 안쪽에 있는 것이어도 좋을 텐데 이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인물 소개 때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네. 586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조금 후진 판타지다 라는 게 저의 일종의 한 줄 평? 혹은 뭐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먼저 터뜨리고 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재밌을 것 같아. 이 영화를 보면 좀 촌스럽다라는 말로 가릴 수 없는 제가 그래서 후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0년의 세월을 감안하더라도 네. 이건 좀 아닌 어떤 때깔의 촌스러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후진 사고방식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썩어 빠진 상업방식에 대해서 조금 후졌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후졌다라는 말 외에 더 적합한 어휘를 제가 못 찾겠어요. 그 후졌다는 말도 되게 좀 센 표현이에요. 굉장히 크게 헐뜯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후지던가요? 여주는 네. 엄청난 미모를 갖고 있어요. 이영애예요. 박정현. 그러니까 최근 20-30년 어간에서 네. 이영애를 능가하는 아우라를 갖고 있는 배우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도 이영애 하면 네. 뭐 이영애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미모 위에 미모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여신 어나더 위에 레벨. 여신. 네. 네. 그렇죠.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이 네. 오직 남편 용기만을 평생 동안 사랑해 왔어요. 네. 근데 무명 개그맨인 이 용기가 네. 이 여성에게 한 어떠한 매력의 발산이라곤 어린 시절을 어떤 뭐 작은 친절이 전부예요. 초등학교 때. 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빠져들어서 평생 박정현은 네. 정용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되게 1차원적인 인물이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인 거죠. 그런 여자가 어딘가에 있기를 바라는 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네. 하지만 그건 신기루인 거죠. 오. 근데 물론 90년대 드라마에서 네. 어떤 여자들의 신데렐라 스토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비판받았어요. 맞아요. 뭐 김희선 씨가 많이 나왔었죠. 뭐 그쵸. 토마토 이런 거. 맞아. 근데 영화 선물이나 90년대의 신데렐라 드라마나 아주 건조하게 바라보면 네. 상당히 유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가요? 핵심은 일종의 전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보다 냉정히 들어가 보면 네. 결혼을 제가 거래라고 한다면 반발심이 먼저 있는 건 제가 알겠지만 네. 저항감이 먼저 일겠지만 네. 상당히 기울어진 시소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형태를 지금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해 놓고 네. 이걸 좋은 관계다 혹은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네. 라고 하는 지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계속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런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 숨겨진 가리워진 네. 어떤 욕망을 좀 까뒤집어 보자. 오늘 되게 진짜 겁니다. 조세프님 뭔가 여성적인 운동가 같아요. 전혀 아닌데. 아니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평소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2022년 관점에서의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비판하는 얘기들도 많이 그쵸, 하잖아요. 사실.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불과 20년 만에 이게 사실 한 세대보다도 좀 짧은 시간인데 그
20년 정도만 시간을 뒤로 돌리면 이 페미니즘이 왜 나왔는지를 납득할 만한 어떤 구조로 키워드들이 여기 있다. 숨어 있다라는 거죠. 건데,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판타지, 남자들의 판타지라는 거죠. 네. 이 영화 자체가.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강요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숨겨진 욕망은 네. 남성들이 받고 싶은 인정 욕구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네. 뭐 보통은 엄마 혹은 여기선 정연을 네. 통해서 온전히 바로 서고 싶은 욕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딛고 그들의 손을 잡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희생까지는 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고 네. 혹은 사라지고 네. 결국 내가 그냥 바로 서고 마는 네. 또 세상가 가겠지 또. 네. 굉장히 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도 없는 노양심. 그래서 노염치. 우리 이 영화 이렇게 많이 헐뜯은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헐뜯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상의 후짐을 사실 그렇지. 헐뜯는 맞아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아주. 이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시절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후진면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네. 이 영화를 좀 평론가적 입장에서 보시는 것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심한 판타지, 네. 가장 왜곡이 심하다고 보는 코드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장면이나 뭐? 저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네. 아까 말했었는데 용기가 약간의 친절을 베푼 다음에 보물찾기에서 찾은 거 그냥 준 거잖아요. 맞아요. 선물 준 걸로 평생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선물 하나 준 것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게다가 여기서의 설정만 보면 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멋있는 것도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정재는 물론 매우 잘생긴 배우지만 이 캐릭터상의 구조에선 그렇잖아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도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보물찾기 하나 때문에 네. 정현이는 평생 동안 용기를 네. 그러니까 용기가 찾고자 했었던 첫사랑도 결국에는 용기 자신이었던 거고요. 일종의 전족 같은 거예요. 그럼 발을 다 채워놓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이 정현이를 보면은 평생 그 보물찾기 하나 받은 그 호의 때문에 평생 이 남자만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제 엄마처럼 이 용기라는 남편을 품어주는 느낌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판타지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우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단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많은 모성애의 측면을 이렇게 막 용기한테는 베푸는데, 사실 또 우진이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또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우리 또 조세프님의 인생작 중에 하나인 연애시대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아기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이 부부관계에도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는지까지도 변곡점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 선물에서는 그런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마저도 약간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느낌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한 남자가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냥 너를 정신 차리게 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이 선물인 이유도 그런 용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이 결국엔 하나의 선물로 기능해서 너를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주인공은 용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용기를 중심으로 그에게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트루먼 쇼 같은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장면이 아들 우진이 떠난 날에 이제 우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연과 용기가 함께 걸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정연은 아직 용기는 정연이 아픈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때 걸어갈 때의 용기의 뒷모습은 걸음걸이는 이거 맞아요. 완전히 초등학생이에요. 막 한번 넘어지고 막 그러죠. 막 그냥 엄청 가기 싫어하는 그 게을러 빠진 모습인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용기가 혼자 이제 그 자리를 가잖아요. 정연이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때 걸어갈 때의 모습은 완전한 가장의 모습, 그리고 독립된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즉 용기라는 사람이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주변의 무수한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게, 그리고 그게 용기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이 후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랄한 이 비판 아주 좋은데, 용기가 심지어 그렇게 정연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우진이에게 먼저 이제 아기한테 하는 말도 뭐였었죠?
이제 엄마가 가서 우진아 엄마가 갈게. 우진아 엄마 갈게 맞아요. 네. 그렇게 평생 동안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고생한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도 우진이 엄마로 살길 그러니까. 바라는 거야. 정신 빠진 거예요, 사실. 노양심 노염지. 노양.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대다수는 사실 여성분들이 좀 많은 걸로 비율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통계를 보면 어떻게 보실지 되게 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지금 또 주장하시는 좀 레디컬한 페미니즘이랑은 또 좀 결을 달리하실 수도 있어요. 살아왔던 세대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결코 어떤 성별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분명히 200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관점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맥락에서는 약간 수습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20대 여성들이 뭐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할게요. 급진적인 여성주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표현할게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은 요 586 세대 교육자들한테 그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선생님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 영화 선물에서 나오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만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생활했었던 그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지금 또 2022년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한국 사회가 남녀 이렇게 되어 있나라고 하는 그런 또 이중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는 건데 적어도 이런 영화에서 드러나는 그 가치관만 보더라도 20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 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이 영화를 둘러싼 제작진들이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영화가 나왔는지를 한번 또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발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